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 시사 고성국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 방식과 의제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에서 경제 문화 소식들 다양하게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콩 어플도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간밤에 들어온 외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됐는데 지난달 7월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이 지난달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다수 위원들이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이 판단을 한 걸로 발언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시장 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주요 통화와 비교한 이 달러 가치가 100선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말 수준으로까지 되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실제 고용이 한 달 새 더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미국의 연간입니다. 이 1년간 고용 증가폭이 종전 발표보다 약 82만 명 하향 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 초 확정치가 발표가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하향폭이 이렇게 82만 명까지 나온 건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이 고용 지표가 이 시장에 충격을 줘서 증시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기존 발표에 말씀드린 이 하향 조정까지 이루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오늘 결정하죠. 네, 이런 이 변수 속에서 한국은행이 오늘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이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2차례 연속 동결이 됐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오늘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잠시 후 진격의 경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는 미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폐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즈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군요. 네, 내일이 이 마지막 일인데요. 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최고의 관심사는 이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후보 수락 연설입니다. 자신의 정치 비전을 좀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유럽 투어 일정을 끝낸 이 정말 팬덤이 많다고 알려진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 또 미셸 오바마 이렇게 이 부부가 연단에 올라서서 말 그대로 이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명연사답게 이 해리스 부통령을 가리켜서 Yes, she can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16년 전 자신의 선거 구호였던 Yes, we can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꾼 건데 이 발언, 이 Yes, she can을 관중들이 좀 다 함께 외치면서 분위기가 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군요.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새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예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건 지난 5월에 이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념식 이후에 석 달여 만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자연스럽게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새 지도부는 오늘 김해 봉화마을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는 확산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이달 말까지 정점으로 보고 있고 이 다음 달부터는 그 기세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의료 체계로도 네. 충분히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감염병이 풍토화되는 엔데믹, 이 엔데믹의 과정으로 봐야 하고 치명률도 0.05% 수준의 계절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유행 같은 사실상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령층 그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좀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중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견해가 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죠. 네, 이 방역 당국이 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 고령층은 특별히 지금 상황이 좀 유의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세 이상부터는 치명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특히 이 80세 이상으로 가면 이 치명률이 1.75%까지 정말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령층일수록 코로나19가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오는 10월에 시작될 이 신규 백신 접종에 고위험군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검찰총장한테 보고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오늘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었죠. 약 넉 달 만에 무혐의로 이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닌 접견 수단 아니면 감사 표시 정도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최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또 국정자문위원 임명 같은 요구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청탁들이 전달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커 보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이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한 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은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까? 네, 막판 변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될지 꾸려질지 여부입니다. 이 수사심의위라고 하는 게 수사가 적절했는지 따져보는 이 위원회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심의 소집 가능성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따로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사심의가 소집이 되질 않는다면 다음 주 중에는 최종적으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탕후루라고 있습니다. 이 과일에 녹인 설탕을 입혀서 만든 이 길거리 간식인데 네. 이게 크게 유행을 해가지고 매장도 아주 급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도 이 탕후루 이 학생들이 먹는 모습 정말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좀 따져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KBS 취재진이 상권 분석업체 오픈업과 함께 한 탕후루 브랜드의 전국 가맹점 카드 매출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기가 정점이었던 지난해 7월의 경우에는 매장당 평균 매출이 8,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이 지나고 보니까 매출이 절반으로 줄기 시작해서 1년이 채 안 돼서
무려 이 매출이 8분의 1 수준까지 정말 급감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인기가 없으면 이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매장 수도 자연스럽게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매장 수가 급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행 업종들의 이런 반짝하는 추이는 뭐 앞서서 유행했던 뭐 흑당 버블티, 뭐 타이완 샌드위치, 뭐 등등 뭐 패턴이 좀 유사한 걸로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다른 유행하는 디저트들도 이 매출 고점 유지한 기간이 불과 한두 달만 이렇게 반짝 이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행에 덜 민감한 다른 디저트 매장들은 어떨까요? 네, 이 눈에 띄는 뭐 큰 수요가 팍 늘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는 뭐 수년 동안 뭐 데이터를 보면 매장 수, 매출 추이에는 큰 변화는 없이 좀 유지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행하는 디저트 사업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아하, 이런 예.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행 초기에 이 매출이 고점일 때 잘 팔고 나오면 뭐 정말 좋겠지만 이런 최고의 타이밍은 정말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최악의 경우에는 매출 정점일 때 이 끝부분에 들어가서 누리지도 못하고 나오면 창업 비용만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행하는 음식, 디저트 창업 고려하실 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네, 이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이 전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지하 공간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이 대피소는 지하철역, 이 지하상과 같은 전국에 17,000여 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 15분, 오후 2시 15분에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일단 통행은 재개하실 수가 있고 오후 2시 20분에 경보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많은 곳 80mm 이상, 시간당 20-30mm의 강도로 오겠습니다. 이외에 중부지방도 적지 않은 양입니다. 20에서 60mm, 남부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곳에 따라서 내일 아침까지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폭염 열대야 오늘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낮 기온 서울 31도, 전주 33, 강릉 36도 등 30도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 너울성 파도가 높은 곳이고요. 또 모레까지는 저지대 침수 피해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 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목요일 출근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주춤하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남사까지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인데요.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 반대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일요일에 열릴 여야 대표 회담이 이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의제와 형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생방송 형식을 지금 제안한 거죠, 국민의힘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안 이유는요? 네,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생방송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 6월 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우리 당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었죠. 네. 국민들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며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형식을 따지고 TV토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TV토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국회 로텐다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셨는데, 사실 그 두 분 다 탁월하신 분이고 인파이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의제든지 놓고 잘 토론하실 분으로 생각돼서 민주당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그 생방송 중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1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굳이 뭐 밀실에서 이야기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생겼는지 그거는 뭐 따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클리어하게 뭐 토론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이벤트 하자는 거냐 이런 그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네. 이벤트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는 현금 살포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민생 회복 지원 특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그것을 우리도 설득하지만은 같은 시간에 국민들한테도 공감대를 얻고 뭐 이런 거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협상이라는 게 고위 레벨에서 당 대표도 이루어지지만은 저 같은 원내 수석도 그렇고 원내 대표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상임위 소위에서도 그렇고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화가 글쎄요. 좀 색다르긴 하지만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생방송 중계를 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좀 부담스럽든지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25일 날 하기로 일단 합의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좀 이제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사전에 실무적인 조율, 의제라든지 네.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네. 실무회담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날 때 가성비 높은 효율적인 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정쟁 정치 중단 선언도 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에 관련된 얘기도 당대표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의제든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의제를 올릴지 말지는 양 당사자가 정하는 사항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일벌 100개 해야 된다는 이런 건데요. 민주당은 지금 그거를 정권 흔들게 지금 도구로 삼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1대 때도 부결되고 22대 초기 때도 부결된 안건을 이제 강화했고 3번이나 올리는 거는 우리 정부를 흔들어 보려는 생각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꾸 거론하는 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당 그러니까 원내와 당 대표를 갈라보려는 그런 뭐 얄팍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 대표와 우리 원내도 그렇고 우리 당은 우리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를 삼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여야 대표 회동 때 특검법은 의제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당사자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요. 네. 들어가도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생방송으로 토론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쪽의 의도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틈을 벌리고 흔들어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라고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28일 본회의를 흔들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개딸의 힘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정당 같은 득표율을 가진 정당도 아니고 우리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 당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수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이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당론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그 민주당의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론을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 수사 사항을 마구 언론의 브리핑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의 공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거를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부당성을 이야기했고 그거를 저희가 부결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 큰 거는 특검을 하게 되면은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네. 전부 야당이 전부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미진하면 하겠다 이제 이런 건 아닙니까? 지금 네, 경찰 그렇습니다. 수사는 1차 마무리가 됐고요. 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네.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 수사 관련해서 제가 행안이라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열흘 동안 수사를 하고 경찰은 1년간 수사를 했는데 제가 비교를 했어요. 네. 사망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기소한 사람들, 검찰 송치된 사람들 리스트를 보니까 최상병이 있고 위에 수색조장이라든지 본부중대장, 포병대대장 그리고 해병 7여단장은 예외 없이 다 기소를 했고 아하.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이 틀린 게 있습니다. 정보과장이라든지 통신부소대장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기소에 빠졌는데 네. 오히려 그 안전을 담당했던 군수과장이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경찰에서 꼼꼼히 했다라는 거를 팩트라든지 법리를 볼 수 있었고 네. 해병 1사단장과 이 기소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그 지휘 개통도상의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장이 파견을 받아서 했는데 네. 육군 54단장은 기소가 안 됐거든요. 네. 지휘 개통에 있는. 그런데 이제 해병 1사단장이 파견 부대장이고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글쎄요, 팩트나 법리에 이제 근거해갖고 했다는 건데, 그게 경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공수처야말로 그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을 2번이나 해서 21대 국회를 망쳐면서까지 만든 민주당이 아주 신뢰하는 기관입니다. 예전에 기재위에서 예결 소위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김태년 의원님이 공수처 독립청사를 비워주지 않으면은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하여튼 민주당이 신뢰하는 기관인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설, 김기환 녹취, 급기야는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까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찾아가서 그 최상병의 어머니의 염원인 1년 내로 좀 수사를 맞춰달라 했는데, 여지까지 계속 이렇게 파편적인 파편적인 수사 내용만 이렇게 던지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저희는 굉장히 수상합니다.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자기들이 수사 결과를 일부러 내놓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수사 결과를 팩트와 법리에 의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할까봐 그러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하다.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평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심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셨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과정에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있지만은, 네. 하여튼 법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검찰총장한테 오늘 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실에 근거해서 법리로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근데 다만 검찰에서는 중앙지검에서 오늘 대검찰청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늦지 않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 보도인데,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검찰총장이 정하는 문제라니까요. 네, 검찰총장의 그거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맡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벌써 대표 취임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을 평가하신다면요? 네. 여러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엊그저께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가져서 특히 민생을 많이 챙기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인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나섰고,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군에서 사망자 연금 관련해서 진급 취소된 그 계급에 맞춰서 연금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 네. 간첩법 개정을 통해서 적국에만 유출하면은 처벌되는 게 잘못돼서 제3국에 유출되는 것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여튼 여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본인의 역할을 힘있게 차고 나간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간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여야 당대표 회동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국회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지쳐있고 회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14번을 하고
시간을 재보니까 118시간을 했는데 그 박사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을지훈련 기간에도 경찰청장 등 28명을 불렀고 그리고 과방이라고 그러죠.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데 네. 저희가 그 과학이 앞이고 통신이 나중인데 우리 그 방송통신위원회만 거의 얘기하면서 18번을 했고 ABC라고 그러죠.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칩스라든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정말 그 25일 날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정권을 흔들고 뭐 이렇게 서로 공격한다기보다는 양당의 책임 있는 일당의 대표 그리고 정부 여당의 대표가 우리 민생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런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하면은 국민들이 국회에 좀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네.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방위의 여야 의원들이 뭐 대체로 이럴 거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과학 쪽 파트하고는 좀 분리하자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나누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예. 네, 심합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을지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네. 훈련이 한미 연합 그리고 민관 합동으로 지금 진행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계속 이 책임자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르고 있는 데 대해 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을지훈련은 전국 4,000개 기관에 58만 명이 하고요. 1년에 딱 나흘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서요. 사실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그 나흘 동안은 국회에서 꼭 필요한 일은 있죠. 꼭 필요한 일을 빼놓고는 정말 우리도 훈련을 하고 정보기관, 특히 경찰청이나 관세청이나 이런 데는 정말 훈련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하루 종일 불러갖고 사실 실체도 없는 맹탕 청문회 하느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국회가 낭비적으로 우리 국력을 이 입법부의 권력을 사용한다 이런 비판을 정말 피하기 어려워서 저도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예.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발의해서 처리하는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같은 것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의원님 지역구 관련된 영종구, 검단구 청사 건립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이것도 여야 합의로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인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쟁 중에도 앰뷸런스는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야가 이게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더라도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자라고 설득을 해갖고 저희가 간호사법이라든지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몇몇 법안들은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28일 날 가급적이면 많이 통과시키자고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저도 어제 우리 당 위원장들과 간사들 원내대표님과 같이 만나서 좀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사실은 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 대표 발의안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의 영종이라든지 검단 같은 데는 분구가 돼야 됩니다. 아하, 예. 예, 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부가 행정구역이 합치면은 돈을 보태주고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나누면은 지원하는 법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나누면은 뭐 청사도 지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늘리고 해야 되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법적인 미비사항인 거죠. 근데 그렇군요. 보니까 우연찮게도 저도 행안이고 이 성배방 의원님도 야당 의원도 행안위 위원인데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은 검단이고 저는 영종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야 합의가 좀 쉬웠겠군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좀 생산적인 협력도 여야 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물밑에서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회 원내 수석 부대표들인데 그런저런 그 고생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스주빈 대표 박현지입니다. 쓰레기 줍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담배꽁초 쓰레기다 보니까 해당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담배꽁초 자체에도 7,000여 종이 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있고, 그리고 담배 10개 중에 9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소재 성분의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일단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게 다 쓸려서 빗물바지로 다 흘러 들어가고, 하수관을 통해서 많은 꽁초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또 바다로 가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 영향이 있어요. 해양생물을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 특히 왜 바닥에 있는 해양생물들이 있잖아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참 흡연자분들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당하게 세금까지 붙여서 판매하는 담배를 정당하게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걸 피게 되면 너무 눈초리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흡연 장소도 마땅히 없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담배꽁초를 길에 버린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담배꽁초를 본인이 직접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를 해야겠죠. 담배꽁초는 10개 중 9개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고 수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로 조금 더 다가가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무더위 열대야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열대저압부 성격이었던 어제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데요. 중국 산동반도에서 오는 기압골입니다.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6도, 대구 34도 등 30도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늘 밤에는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내일 그 이후로는 곳곳에 소나기가 5에서 20mm가량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서해안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이외에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 특히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이번에는 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야 대표 회동 일요일 25일 날 열리는 것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의제와 형식을 둘러싸고는 아직 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실무 협상이 계속 또 무산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며칠 안 남은 셈이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거의 이제 만으로 따지자면 2, 3일 남은 건데 네. 이 실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사실 의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여러 번 필리버스터 전국 그다음에 한편으로 그를 통해서도 뭐 결과가 바뀌지 않고 그리고 거부권이 또 발휘가 되고 계속 뱅뱅 돌고 있는 쳇바퀴 돌고 있는 듯한 이 전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의장끼리도 만나서 민생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합의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그 논의를 가지고 이제 민생이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경기도 굉장히 불황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민생 관련해서 많지 않습니까? 해결해 되려면 의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여야 하는데 네. 사실상 언론에 새듯이 그 정식 제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뭐 언론 생중계 같은 이야기들은 차라리 이게 비공개 회담에서 진지하게 오가면서 이거 역시도 형식에 대한 논의들이 진지하게 실무진끼리 오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중계라는 이 방식 자체보다는 대통령 토론회라던가 혹은 대통령이 대국민을 만난다라던가 여러 생중계 방식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사전 조율이라던가 의제 네. 설정 기간은 상당히 1시간짜리 생중계라면 훨씬 더 긴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점에서 그 원외에 계신 대표가 정치 초보로서 생중계가 가지고 있는 주목도는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이 준비 과정에 대한 진지함에 대한 태도가 조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인데. 네네. 네. 의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형식으로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강유정 의원 말씀을 들으면 왠지 이 국민의힘이 좀 언론 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 언론 플레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이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우리가 1번으로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 중에 형식을 1번으로 한다라는 상황 자체가 매우 아쉬운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건 형식의 문제는 채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비공개 회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성은 뭐냐면 뭐든지 툭 터놓고 이야기를 깊숙하게 두 사람이 양당의 대표이자 그 전에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깊숙이 얘기를 해본 다음에 네. 우리가 대국민에게 어느 정도 공개를 해서 이 회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주자라는 게 바로 이 회담의 목적과 성취일 텐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회담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 대표라는 두 글자가 가진 상징성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질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제가 나가서 회담해도 되는데 왜 대표가 나가서 회담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나가면 또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돼서 이러이러하게 결론을 얻었는데 이 결론대로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혹은 뭐 본회의를 통해서 거칠 수 있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네. 저한테는 여러 이제 의견 구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대표 둘이 만난다는 건 대표에게 확실히 회담의 결과가 실행력으로 옮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성과 대표적 힘이 있느냐인데 예. 아쉬운 건
한동훈 대표의 그 대표성이 상징이냐 실질적 힘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호기심과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제 설정과 이 의제 설정 이후의 토론회와 이 대담과 회담 이후의 결론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를 보는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아, 그래요. 이를테면 대담을 나누게 되면 꼭 나오게 될 최혜병 특검법에 관해서 이제 제3자 안 내지는 여러 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낼 것이고 발의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텐데 최소한 발의에는 10명이 필요하고 이 10명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생각이 있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걸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당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목격한 바가 있잖아요. 가령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던가 내지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조금의 속도감 조절을 당대표의 말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이번 대표 회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정권을 갖고는 있는 거냐 이런 좀 맞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답을 가져오기 전에 형식부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어쩌면 개연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표로서 이 당에 대한 전체적인 이를테면 실전적인 행정력 장악이라고 할 수 있을 힘이라는 게 좀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 그 제기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그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에 보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원내와 관련된 그 민주적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책의총을 통해서 또 그것을 주도하는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의 권한과 당대표의 권한이 이렇게 투톱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일극체제 민주당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일극체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매우 긴밀한 소통과 그리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좀 정책위장 그 진선주 정책위장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세제와 관련해서 혹시 이번에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정책조정위원회라던가 혹은 상임위와 그리고 정책과의 공조를 위해서는 오히려 진성준 의장이 여전히 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해서 연임을 한 건데 다른 말로 하자면 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절차와 그리고 방식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결정과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이 투트랙으로 가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 일종의 분할 정책으로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배준영 원내수석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투트랙으로 가긴 합니다만 원내 당대표 사실 인준석 대표로도 이미 경험한 바 한 번 있는 여당의 원내 당대표 시스템인데 이 원내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 계신 한동훈 대표의 결정과 꼭 같이 갈 리 없다라고 하는 이게 선후 관계적으로 보자면 약간은 한동훈 대표의 말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종의 수정 및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과정으로 연속되고 있다면 이건 대중적인 시각에서 한 대표가 별로 당을 이끌어갈 실질적 힘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주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의원님 아까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야 당 대표가 만났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를 안 하거나 또는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제3자 특검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단서 조건 다 받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그 특검에 모든 것을 다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이 특검은 좀 통과를 해서 최혜병의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다루는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 좀 국민들도 같이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국민적 동의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말을 말하자면 야당이 여당의 대표 후보 시절이었을 때 여러 번 물어봐서 들은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 대표 후보 시절 그 여러 선거 과정에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당연히 필연적인 질문 속에 제3자 뭐 제안이라던가 내지는 다른 방식의 한동훈 대표식의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한 경우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점검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법사위 청문회라던가 내지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최혜병 수사에 있어서 외압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로 꼭 해결돼야 될 의문점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더 좀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이종호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전화번호 관련돼서 경호실이었구나. 근데 이 경호실과 어떤 연관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쨌든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계속 거부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중요 의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특검을 비롯해서 또 여러 현안들을 이제 두 대표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그 어떤 큰 성과, 뭐 구체적인 성과 이걸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뭐 이 실무 조율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내 수석과 그리고 원내 대표 내지는 국회의장까지 있을 여러 지금 지난한 그 회담 내지는 그 토의 과정들 그리고 의제 조율 과정들을 보면은 극적 타결도 상당히 언제나 늘 있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본 안으로 돌아가서 이를테면 왜 두 대표가 만나려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긴급하게 다뤄야 할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원점 복귀를 해본다면 네. 최혜병 특검법 문제와 민생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당대표가 공언했던 이를테면 지구당 부활 문제라던가 서로 협의한 부분부터 쉽게 아주 한 걸음을 복잡하게 내딛는 것이 아니라 동의되지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형식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합의됐던 그리고 여러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공통 의제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돌아간다면 저는 뭐 하루 이틀 안 돼도 극적 타결은 가능하다. 상당한 정도의 네. 성과나 극적 타결도 기대해 네.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일종의 검사 시절에 언론에 조금씩 살라미로 약간 새로운 정보들을 흘리는 이런 방식이 저는 대표회담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예. 네. 그래요. 일각에서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두 사람 다 어떤 면에서는 뭐 현대화된 대권주자 또는 잠재적 대권주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서로 차원은 다르겠지만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거를 양쪽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려고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 같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그 전제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요. 이재명 당대표는 아주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 주자죠. 네. 근데 지금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이자 그럼으로써 대선 후보로서 얼마나 명실상부하고 명확하게 내가 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인증을 받아가는 대국민적으로 당내에서 당외에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민생 문제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빌미로 회담에 이용해서
내가 당대표 넘어서 사실은 대선 후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좀 섣부르지 않나. 그래서 전제부터 이건 사실은 아직은 당대표로 만날 수는 있지만 대선 후보 만남으로 보기에는 좀 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다른 문제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제 이게 검찰총장한테 보고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기시감이 있죠. 권익위에서 동결 처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겐 일테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위 공무원 실무진을 맡았던 공무원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시면서 이 문제가 더 커져 버렸는데 국민 상식에 물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사의 가방, 명품 가방, 기올백이 청탁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다. 그러므로 대가를 볼 수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감사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왜 이게 권익위를 비롯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굉장히 청렴함이 요구될 때 이게 왜 조심을 했냐면 아내나 가족이 선물을 받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자칫하면 감사하고 뇌물의 차이가 뭐야라고 국민적인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게 이제 권익위의 부정청탁 금지법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와 그렇다면은 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뇌물을 줄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그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지. 요거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건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청탁을 드리며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할 리는 없지 않을까. 이게 국민 상식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민주당 지금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이건 진짜 순수하게 예상의 영역에 예, 들어갈 그렇어요.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에 다 포진을 해 있는 셈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이를테면 지난번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던 두 분을 보더라도 좀 그 뭐 전은수 최고위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지역적으로 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영향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셨다라거나 그 지역적 안배라던가 혹은 뭐 계층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세대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완 과정이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역이든 세대든 조금의 이제 다양성을 좀 더 결핍되어 있는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C 결핍처럼 예. 없어도 물론 문제는 없겠지만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호남 지역을 대표할 만한 최고위원이 없는 상태입니까? 굳이 그러기도 어려운 게 사실상 한준호 의원께서 이제 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긴 하지만 네. 또 호남 베이스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북 쪽에 좀 그 이렇게 고향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꼭 뭐 출생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네. 상징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양한 지역 혹은 다양한 세대 안배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강유정 의원 개인 의견.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네. 예. 저기 지금 상임위가 문체위신가요? 맞습니다. 네. 문화체육위원회.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여러 민생 현안도 많고 하지만 정말 그 심각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체육계 문제입니다. 이 올림픽 금메달 딴 직후에 분노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한 몇 달 전 일이긴 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축구협회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계 전반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문체위원이시니까 이 안세영 의원의 발언과 그 파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렸고 대답을 받아서 이제 보도자료도 낸 바 있는데요. 네. 화요일 날
배드민턴 협회와 축구 협회 분들을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부분들을 좀 여쭤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선수 측과 그리고 협회에 대해서 좀 여러 불만과 의혹을 제기했던 쪽을 네. 또 만나서 축구협회 쪽 반대 의견을 만나서 들을 예정인데요. 결론은 좀 하나였습니다. 세상이 2024년으로 굉장히 바뀌어서 21세기가 되었는데 협회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좀 19세기적이다. 많은 것들이 과거의 관행과 그리고 지금 축구 팬들이 거의 얼마나 깨어있는 축구 팬들 내지는 협회 팬들이 되어 있는지를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답을 네, 듣는 네. 과정에서. 네. 21세기 선수, 21세기 팬, 네. 19세기 협회. 협회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빨래 문제를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막내 선수기 때문에 2인 1실을 가졌을 때는 선배의 빨래를 빨아줬다야. 네, 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냐면 협회 측의 대답은 강제적이거나 혹은 강요한 적은 없다. 그냥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난 관행이었다? 일이다.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1세기 팬들이 요구하는 거는 선수들의 가장 최적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강제적으로 그러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갑질이 아니라 네. 합리적인 대응이다라고 생각하는 21세기 팬인데 네. 아니 별 불만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와서 문제도 없었고 자발적이었다. 요 대답이 좀 많은 그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근원적인 네. 예, 들여다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또 참 대학가에서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사진이 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한 대학생 포함해서 1,200여 명이 들어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성인 여성, 그러니까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으로 불법 합성한 이른바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그런 사진이 공유가 돼서 굉장히 지금 수사 당국이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를 또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인하대에서 재학 중인 한 피해자가 이 채팅방에서 봤다, 뭐 본인이 맞냐 이런 메시지를 받고 협박 등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예. 이걸 알고 보니까 꽤 오래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처음 만들어진 방이었어요. 4년 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수년간 자신의 얼굴이 그런 식으로 합성된 줄도 모르고 지내오던 중에 지난해 말이죠. 대화방에서 봤는데 본인이 맞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대화방을 인지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얼굴을 도용당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가해자들 이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이제 가해자로 볼 수 있는 건데 가해자들이 이제 피해자한테 하루에 한 20-30회씩 막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보이스톡 뭐 다이렉트 메시지 이러면서 채팅방에서 봤다 본인 맞냐 이런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 막 피해자가 응대 안 하니까 다짜고짜 욕설을 남긴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가해자들은 또 이 지금 굉장히 뭐 협박까지도 하고 뭐 흉기도 막 하고 그 지인을 해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했는데 파악된 피해 여성만 30명이 넘었고요. 이 중에 또 3분의 2가 인하대생이었는데 모두 학내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4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사실은 피해자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기관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기관의 대응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을 이제 미출 경찰서로부터 인천경찰청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예.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인물 특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수사를 중단을 한 거예요. 이제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아니면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이
직접 대화방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신고를 했고요. 네. 결국 이제 현재 운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서 또 유포한 이런 이제 남성 D 씨를 일단 경찰이 붙잡았고요. 네.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이런 등의 혐의로 지금 먼저 이 사람은 지난 6월에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A씨, B씨랑 또 다른 사람이 예. 먼저 일단 처벌을 받았고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범을 찾을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아, 예.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선 후에야 경찰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지난 올해도 있었죠. 예,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 씨가 2021년 7월부터 3년여간 저지른 사건입니다. 동문 피해 여성 12명 등 총 48명이 이제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지금 확인된 영상물만 한 1,800여 건이었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도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주범인 강모 씨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여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도 피해자가 직접 다른 피해자들을 찾고 그런 네. 다음에 범인을 찾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참 뛰는 도둑 잡기 어렵다 경찰이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워낙 이런 범죄 기법이 막 날로 발전하니까 예. 쫓아가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이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뭘 증거를 갖다 줘야 수사를 한다. 이 수사기관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수사기관이 어쨌든 미온적인 태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네.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게 일단 전제가 깔리고요. 네. 서울대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피해자들이 위장을 해서 그 대여방에 잠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덕분에 범인을 잡아낸 건데 이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범위가 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좀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한 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2021년 9월에 시행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르면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위장 수사는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서 증거 수집이나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대상이 이번처럼 성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위장 수사를 못 하는 게 현행법상 그렇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찰에서도 미성년자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했던 게 그런 법률적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런 거 입법으로 보완을 해주면서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지금 건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딥페이크 기술 이게 AI를 이용한 굉장히 조금 악의를 한다면은 나쁜 짓에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 이제 조간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AI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뭐 진흥도 하지만은 규제도 이제 다루는 법안인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6건이 발의됐지만 계속 계류 중에 있고요. 딥페이크 영상, 뭐 음향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한 정보를 이제 온라인에 게재할 때 뭐 의무적으로 뭐 워터마크 표시라든지 이런 걸 담는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성범죄뿐만 아니라 초상권, 인격권 침해,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명예훼손 이런 것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미국 잭슨홀 미팅이 전 세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뭡니까? 네, 많이 보는 질문인데요. 잭슨홀 오면 무슨 컨벤션 홀이다 뭐 이런 쪽에 생각이 나시는데요. 네. 이 미국의 그 와이오밍주 아주 작은 도시고 로키 산맥과 이게 서부의 대평원이 연결된 접경 지역에 그 주에 속해 있는 작은 휴양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 잘 아시죠? 네. 거기서 주민보다도 그 국립공원 때문에 관광객이 많은 이런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잭슨홀이라는 게 동네 이름입니까?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 그 동네에서 주한행 그 총재들이 사실 통화정책 회의를 그 이렇게 격의 없이 관련된 안건을 논의한다 해서 이게 유명했는데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78년에 농업 회담 성격, 농협 그 협상 포럼 형태로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통화정책으로 이렇게 성격으로 바뀐 것은 1982년에 지금도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폴 볼커 이분은 이제 저도 직접 만나본 사람인데요. 네. 아주 키가 크신 분입니다.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물가 안정 쪽에 치우쳐서 미국의 물가를 잡았다 해서 페드 역사상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1982년 이렇게 그 참여하고 나서부터 통화정책회의로 바뀌고 그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기에는 2008년 서프라임 부인한 사태, 네. 2009년 금리위기 때 그때 당시에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양적 뭐 완화, 영어 이제 이니셜로 보면 QE라든가 그다음에 양적 기축 QT라든가 또 오퍼레이션 폴리시 같은 OR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 용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잭슨홀 미팅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취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제 직접 금리를 결정하는 건 뭐 연준이니까 네네. 거기는 상당히 좀 그 공식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다 준비된 미팅이라고 하면 이 잭슨홀 미팅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 자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에 무슨 그 금리 인하라든가 요즘 관심이 되는 결정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격의 없이 토론해서 페드라든가 각국 중앙은행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너무 그 잭슨홀 미팅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 통화정책의 어떤 그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자리는 아니고요. 네. 또 거기서 논의됐던 게 구속력과 이행력이 있는 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그 참조 사항이다. 그런데 예. 워낙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잭슨홀 미팅은 미국 대선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인 사람들끼리.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미팅이 관심이 되는 거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무리 각국 중앙은행 특히 페드 입장에서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있다 하더라도 이 대선이라는 변수는 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최고 통수권자가 페드의 의장을 이렇게 인사권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네. 대선에 맞물려는 미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관심이 되는 이런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피벗 이렇게 통화정책 방향이 이렇게 된다 해서 원래 이 용어는 통화정책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를 좀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는 피벗 투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렇게 정책이 아시아 중심으로 바뀐다 하는 측면에서 피벗이다. 피벗 투 아시아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네. 방향을 튼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 용어를 넘어쓰다 보니까 이 통화정책의 본래 용어가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의적 개념으로 쓴다.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하는 것도 피벗이고 재정 사이드에서 긴축이는 완화인 방향을 전환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피벗을 쓸 수 있다 하는 측면인데요. 네. 미국의 피벗 얘기가 나온 적이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하면 한 1년 정도니까 통화정책 시차가 1년인데 피벗을 얘기가 꺼낸 지가 2년이 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피벗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네. 더더구나 다른 국가들은 전부 금리라든가 이런 걸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벗이 지연됐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과연 피벗을 단행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의 논의가 지금 논의되는 피벗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왜 피벗? 네, 그렇습니다. 2020년 3월서부터 네. 뒤늦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료금리에서 지금 상단을 기점은 5.5%까지 빨리 올거든요. 네. 빨리 올린 만큼 빨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2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아우성치거든요. 왜냐하면 저금리 익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그랬었는데 재료금리 이용해서. 근데 지금 5% 넘게 이렇게 금리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다든가 또 미국은 이제 공교롭게도 뉴얼 맨데이터 양대 채무에서 고용지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문제가 없으면 빨리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2년 정도 지연되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그 고통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이번에 피벗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논의가 대학자들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네. 또 한 가지는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진다. 저도 이제 이런 KBS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보면 올해 7월 달까지도 미국 경제가 나홀로 좋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거든요. 아주 뜨겁다 그랬어요. 뜨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게 7월 달 말에 이렇게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발표되고 소위 미국에서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된 두 지표 때문에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학자들이 얘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번에 관심이 된다. 특히 올해 잭슨홀 미팅이 관심이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연준을 폐지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주장했습니까? 네네. 그럼 해리스 후보는 반대 얘기하겠네요. 예.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대선과 맞물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맞물리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두 가지 대조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와이명지는 미국에서 보면 가장 미국의 순수 백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아무래도 공화당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1988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항상 공화당 후보가 거기는 이겼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당선됐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도 그다음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 이런 때도 이 공화당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면 자 와이명지의 공화당 색채가 이렇게 강한데 이번에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가상적인 대선을 치른다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이길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올까? 굉장히 이색적이죠. 근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 말씀대로 페드를 폐지한다든가 파월 의장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쪽에 얘기가 있어서 중앙은행에 시련을 준다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에 가상 대결이면 트럼프 후보는 표를 묻지 못할 것이다. 해리스 후보가 압승을 걸 것이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연준의 폐지 문제를 하는데 반해서 지금 대선을 치는 공약의 이렇게 상향을 보면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 간에
전혀 색채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찬성하면 여기 반대, 여기 반대하면 찬성. 모든 정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드 폐지를 트럼프 후보가 된다면 해리스는 페드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할 거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아하. 그리고 페드의 그 의장 위에는 나머지 뭐 보드 멤버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들은 페드 의장의 자율적 권한에 맡기겠다 해서 완전히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잭슨 홀 미팅이 끝나면 이제 9월 연준이 바로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준에서는 9월은 금리 인하가 돼야 되지 않냐는 이 다수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사실 9월에 금리가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은 연초부터 얘기됐던 사항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할 때 양대 지표의 측면에선 물가가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PCE 물가거든요. 가격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상승이라 하는데 이게 인플레 타겟팅 소위 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7월 수치이긴 하지만 4.3% 정도 돼서 우리가 크로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했던 3의 법칙에 부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대 지표를 볼 때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 불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지표를 금리를 내려야 된다. 다만 얼마큼 내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0.25%포인트 아마 이게 노멀 스탑이라 그리고요. 그다음에 0.5%포인트 과거에는 이제 빅 스텝이라 하는데 요즘은 네. 빅컷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0.5%포인트까지 내릴 것이냐. 네. 두 가지. 그때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던데 갑작스럽게 0.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이 금리 인하폭이 컸다고 해서 호재가 될 것이냐. 오히려 0.5%포인트 내리면 페드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된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리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네. 내가 이거를 그동안 이제 이런 식의 심리가 투자자 작동한다는 입장에서는 거죠? 예. 엊그제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두 가지 지표 실업률과 PMI 지표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둔화된다, 침체된다. 이게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B컷을 단행한다. 0.5% 단행한다 하면 야 미국 경제 이렇게 침체되는가? 그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메시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하는 거는 이렇게 매도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금리 인하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호재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경제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그건 인플레 통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증시 호재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가 무너질 때는 금리를 대폭 내리더라도 사실상 증시 호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상춘 의원 설명하시는 것 들으면 우리 금리나 뭐 이런 게 정말 섬세하게 잘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든 변수 중에서 아마 그리고 저금리 체계 20년 이상 주는 상태에서 누구나 다 빚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라는 변수는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장 또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재정수단 민감합니다. 체감도가 높다. 체감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층 간의 다변화될 때는 금리 하나 가지고 오늘 잠시에 금통위에서 이렇게 금리 결정이 이렇게 됩니다는 금리 하나만 되지는 안 된다. 통화정책도 보편적 일반적 정책 기준금리 변경이 이제는 파고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민들 MZ세대과 소상공 입장에서는 금리 변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에 질적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이 파고드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 열립니까? 네, 오늘 열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금리 동결 쪽이라고 다들 전망하시던데. 네, 고민은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동결해도 그렇고 내리도 그렇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페드 직전에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페드가 9월 회의 직전에 8월에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내리면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2%포인트인데요. 2%포인트. 네. 우리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대륙 자본이 이탈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가 다시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강남 일지역이긴 하긴 좀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 좀 굉장히 심상치 됐으니까 않아요. 예. 여기에 금리를 내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좀 내리기가 이번 이렇게 8월 회의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9월에 페드의 결과에 따라서 네. 우리가 금리 인하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이른 시각부터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7km 정체, 이후 판교 진출로 부근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0km 주춤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분기점에서 부고 또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 각각 6km씩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5km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아이유 씨 이 공연 안표 90만 원에 거래 중이다. 근데 중국인이 값을 올린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모바일 본인 인증 수단이 좀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원래 이 티켓 판매 플랫폼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결제를 따로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티켓팅이 과열될 수 있고 또 부정 예매를 이제 방지하거나 서버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한국인 계정으로 티켓팅을 시도하면서 일부 인기 공연의 예매 대기 번호가 100만 번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래는 한 10만 분 정도 이렇게 예. 되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국인 계정이 사고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도 해주고요. 그래서 가격은 뭐 한 500위안 정도, 우리나라도 한 1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포폰처럼 예, 한국인 계정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티켓팅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대팔아서 돈 벌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14, 15일에 이 선 예매와 일반 예매를 했는데 네. 이게 4,500위안 언급하셨듯이 VIP 좌석 티켓인데 90만 원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명 씨의 콘서트 안표 가격도 5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게 VIP 기준으로는 장당 16만 5천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안표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 한국 사람이 그거를 사가지고 안표를 판매해서 이제 웃돈 얹어서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외국에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인 계정을 통해 가지고 와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명의 단말기가 아닌 타인의 단말기에서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중국인이나 사업체가 매입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돈이 되는 것에는 정말 국경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를 진지하게 됩니다. 예, 이거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터넷 주소 IP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제 조치를 취하기를 앞으로 이제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 개인의 생체 인식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티켓 내에 저장하도록 하는 건데요. 공연장 입장 전에 생체 인식 기기에 티켓을 스캔해가지고 미리 등록한 사진과 정보 실물과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지금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표는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데 이게 외국인들 때문에 한국인의 공연 관람 기회까지 박탈된다는 것은 참 씁쓸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자, 뭐 티켓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예, 배우 최민식 이 영화관 티켓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 카이스트 교수가
비판적으로 또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업 운영 입장에서 이제 옹호한 거라고 이제 보겠는데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냐, 자선 사업으로 알고 있는 거냐, 본인은 뭐 그러면 기부라도 출연료 해봤냐 이런 네. 지적도 했고, 그래서 가격을 내려서 관객이 더 많이 오고 이익이 늘어난다면 기업들은 내리지 말래도 내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제 그런 측면이 티켓에 반영되고 있고 극장 청소 인력의 인건비도 올랐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멀티플렉스는 건물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입지가 이 좋은 곳에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심한 소리도 했는데 그냥 무지한 소리다. 세상에 가장 값싼 소리는 남의 돈으로 인심 쓰겠다는 주장이다 해서 약간 좀 극단적인 반응을. 최민식 씨가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배우로서 새로운 플랫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렸다. 그래서 데이트하고 끝나고 뭐 영화 티켓값 뭐 포함해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술 한잔 하려면 10만 원 훨씬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화 티켓값 15,000원에다가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극장을 가겠느냐? 극장을 가지 않고 그냥 OTT,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 왜 영화관을 가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요. 그 실제로 영화관 입장권의 평균 가격은 떨어졌다 그러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15,000원도 언급을 이제 드립니다만은 그 영화 그 관람 요금은 예를 들면 이제 카드사 제휴를 통해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상반기 평균 영화 관람 요금이 9,698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만 해도 10,000원 아래였다가 2022년에 1,077원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1,41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럼 9,600여 원대로 다시 떨어졌느냐. 결국에는 IMAX와 스크린X 같이 티켓값이 높은 특수 상영관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잘 안 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외화들이 좀 부진합니다. 대체적으로 외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각적 효과를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이제 할리우드 파업 세대 때문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좀 덜 개봉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렇지. 멜로를 무슨 IMAX에 상영할 일은 없죠. 뭐 액션 뭐 이런 영화들 특수효과 SF 그렇죠. 효과를 보이는 블록버스터형 영화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빈틈을 이제 한국 영화가 좀 비집고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 91.2%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의 점유율도 58.7%로 외화를 앞서긴 했는데 이게 다만 좀 문제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파묘와 범죄도시4 같이 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 위주로 이제 관객점이 높고 지금 현재 한국 영화가 상반기에 매출액 200억 원과 관객수 200만 명을 넘은 작품은 한 편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7, 8월 들어가지고 이제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지금 400만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극장가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아이돌 스타들 공항 도착 정보를 팝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회 관계망에 올라온 글들인데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항공권 정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들이 게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국하는 국가명 그리고 도착하는 공항, 출입국 날짜, 시간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국하는 국가명 그러니까 해당 도착 국가를 알려주는 건 또 현재 팬들이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판매 그런 술책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으로 2,000원을 입금하면 도착 시간과 게이트 번호를 알려준다. 게이트 번호까지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항공권 정보를 판 이들은 뭐 2,000원이라고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언제 비행기 타고 언제 내린다는 그 정보만으로도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거꾸로 이제 우리 K-팝이 글로벌 네, 인기를 끌고 있는 역설적인 정말 현상. 그 아이돌이 대단하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 공항 정보잖아요.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를 품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출입국 시간을 파악해가지고 공항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소식 전해드렸던 과잉 영어 논란을 일었던 변우석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정보 유통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 사실 심각했던 사례는 NCT의 런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기 안에 같이 탄 거예요. 그만큼 근접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잠잘 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잠자는 모습을 사진 찍혀가지고 그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생활을 침해해가지고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하게 형사처벌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OTT 그 기업인 넷플릭스요. 근데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다. 예, 그렇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입니까?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더 글로리 이후에 흥행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화제성 지수를 발표하는 관련 업체의 이제 그런 분석 자료도 봐도 올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오리지널 시즌 한 차례도 주간 화제성 1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서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범죄 스릴러, 크리처물, 괴수물이죠. 잔혹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작품들을 주로 많이 선을 보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신선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런 작품을 많이 받아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작들을 보면 눈물의 여왕,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지엽과 튜어 같이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일으키는 작품들이 좀 많이 선전했거든요. 토종 OTT도 이런 점에 선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부진한 상황에서 토종 OTT가 따뜻한 작품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좋은 소식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같이 겹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정재 씨 주연했던 그 스타워즈 에콜라이트요. 이게 시즌 2 취소됐다. 취소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호평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시아계 배우가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백인층을 중심으로 기존 이제 팬들이 약간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좀 안타깝게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시도가 이제 좌절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2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